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수술 절반 이상이 기약 없이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정직이 불가피하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도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일 집회에 제약사가 동원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설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YTN에 출연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정치가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한 이자 비용이 2년 전보다 27.1% 오르며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꽃샘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답답한 가운데 경기와 충청 일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이틀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충북 북부권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여주 중앙동이 오전 한때 최고 12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충북 단양군 단성면도 11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고 충남 67, 광주 61 마이크로그램 등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대기가 정체하며 오염물질이 축적된 것이 원인입니다. 네, 이번 미세먼지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다행히 이번 미세먼지는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봄비치고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련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내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900여 명, 전체 72%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명령 위반 시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7,000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제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불가역적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조치 핵심에는 의사 신분을 보장해주는 면허가 있습니다. 만약 사법 처리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가능성은 4년 전 파업 당시보다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업무 개시 공고입니다. 면허 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 또 아래 처분 내용에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 요건이 됩니다. 한때 보건 관련 일부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모든 범죄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취소 이후 면허 재발급 요건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건데요. 이보다 더 높은 문턱은 복지부 심의 절차입니다. 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 이정, 즉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는 조건이 필요한 건데요. 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후 재교부 자체가 불투명한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오늘부터 단행될 사법 처리 조점은 면허 취소 및 재발급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조치로 면허 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령을 발동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모레부터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의사들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 일정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들이 이번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우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홍보위원장이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4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노한규 전 의협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7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2명도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경찰 첫 압수수색 당시 출국한 상태였던 노 전 의협 회장도 입국해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한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올리면서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차량과 가방에 대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소환 통보를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내고 업무 개시 명령도 받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이탈로 피해를 본 병원이나 당국에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들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집회 동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의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제약사 직원의 집회 동원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나 정부에 고소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공의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전자의무 기록지 등 자료를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커뮤니티 업체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쓴 인물이 의료계에 종사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오늘 새벽 6시까지 모두 123명의 민간인이 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장기 군의관 등을 비롯해 우수한 간호장교 등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24시간 빈틈없이 진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에서 모든 의원급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달 진료 내역을 다음 달 15일부터 2달 이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약제나 영양주사, 교정술, 첩약 등 1,068개로 지난해 594개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봉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과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의 회동은 합류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측은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 결정을 수용한 걸 두고 노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낙연 공동대표의 어제 광주 출마 회견을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임 전 실장이 광주 출마를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회견을 연기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컷오프 수용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배제가 확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당한 민주당 의원 일부와 총선을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와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YTN에 출연한 홍영표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일단 서른 의원이 먼저 탈당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일단 현역 의원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고 제가 어제도 몇 번을 만났더니 지금 민주연대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루 이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창당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하는 건가요? 연대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첫걸음이 아마 그게 될 거다. 제가 만약에 결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연합 연대가 먼저고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랑도 손을 잡고 네, 당연히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모색을 하게 되겠죠. 그런 가능성들을 지금 제가 다 좀 타진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야 모두 공천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마지막 잡음이 또 한쪽에서는 상황에 순응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내 소신파로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 이번엔 잔류파 대신 바보파라고 불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가며 경선에서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 3명을 박용진, 김한정, 윤영찬을 하위 10%를 스스로 드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잔류파라고 부르지 마시고 바보파라고 불려주세요. 바보파. 그야말로 부박하게 말이에요.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바람 부는 대로 눕는 정치,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 그런 정치 말고 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더라도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늘 해왔던 이야기들 반복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죠. 어쨌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보파들의 경선에서의 대반전, 기적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역동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바보처럼 자리를 지키겠다는 박용진 의원. 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은 다시 한번 현역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위 평가를 통보받는 의원들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동료 의원이나 보좌진, 지지자들의 평가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평가 가장 뭔가 중요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상호 평가였어요. 동료 평가. 그래서 다소 그분들께서 정말 억울하고 내가 왜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다수의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은 또 달리 생각을 한 그 결과가 이번에 그런 이제 하위 몇 %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한편 양당이 공천 경쟁을 이어가는 사이 제3지대는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틈새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이탈이 줄자 새불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무턱대고 현역 의원을 영입하려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기보다는 비전과 가치를 내세워 국민께 호소하겠다는 건데요. 진정성 전략 과연 통할까요? 현역 의원 새불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현역 의원을 자칫 잘못 끌어들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돈 때문에 그래. 지난번에 저희 국가보조금 문제처럼 사실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지금도 물고 들어주잖아요. 양장석 의원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렇지만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비전과 가치의 문제를 전면에 걸고 정말 우리는 미래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모습을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이런 인물군으로 해볼 테니까 한번 표를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게 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으로 중진 대부분이 살아남자 혁신과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원장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혁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실패로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혁신위원장 하셨으니까. 그 희생이라는 게 주류에 대한 희생이라는 게 희생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해서 우리가 이제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기는 선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쇄신의 그 수준,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혁신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 심사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중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생활 정치를 위해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주 부의장님을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고뇌와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해오신 큰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국민의힘의 생각과 너무나 같습니다. 처음에 농구를 시작하면서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농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을 서울 영등포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우선 추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국민의힘에선 김기남, 하종대, 신종기, 김명수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잠시 뒤 동탄 신도시에서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이 모여있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에선 이 대표와 함께 용인갑의 양양자 원내대표,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 등 당 핵심 인사들이 이른바 수도권 반도체 벨트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을에 어떤 분을 배치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김종은 공천관리위원장 취임 이후 첫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지난 1996년 신한국당 공채 1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전 교수는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과 거제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최근 거제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최근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리면서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변호사 비위에도 자격 정지나 제명 등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부도 판결 선고 시 범행 자체로 경중을 판단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를 훔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양주를 외투에 숨겨 훔치는 등 서울과 수원, 인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80만 원어치 양주 8병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양주를 모두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이 휴업 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한 동과 안에 있던 재생고무 20여 톤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막대한 수익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유튜브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치자 나온 영상들입니다.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들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한 기업이 숫자를 세봤는데요. 지난달 14일부터 2주 동안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콘텐츠는 195개 채널에서 모두 361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회수는 총 7천만 회나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가짜뉴스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익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가짜뉴스 콘텐츠로 이 채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7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의 맹점을 노린 건데 신고를 하더라도 영상 삭제 등 조치가 신속하지 않고 이런 가짜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어떻게 제재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보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슷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강남 재건축 단지마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곳도 늘면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3에서 4년간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서 공사비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금액 대비 시공원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곳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욱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새해 첫 달 산업 생산이 0.4% 늘며 3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줄었지만 통신 방송 장비가 갤럭시 S24 출시 등에 힘입어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예,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1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등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 지표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0.3%, 12월 0.4% 등 3개월째 증가했습니다.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신 방송 장비 생산이 갤럭시 S24 출시 등에 힘입어 한 달 전보다 46.8% 급증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은 12.4%가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반등했는데 아파트와 공장 건축 등에서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기조 효과와 함께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8.6%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과 부동산 등에서 늘며 0.1%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2개월째 늘었습니다. 1월 소매 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여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며 5.6% 감소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와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 9천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한 겁니다.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이자 비용도 2022년 9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27.1% 증가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연 3.5%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1년 내내 유지되면서 가구의 이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 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5만 4천 원으로 1년 만에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장중 4만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직전 거래일보다 0.73% 오른 4만 201을 기록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나스닥 지수가 현지 시간 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회 40점에 10만 원, 고등어회 20점에 3만 원, 횟집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횟집에선 중량이 적혀 있지 않아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회를 시킬 때는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에 몇 g인지 적혀 있지 않죠. 대신에 1, 2인이나 2, 3인 기준으로 소, 중, 대자로 적혀 있습니다. 또 시세 변동이 큰 어종의 경우에는 시가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가게마다 제각각이라 먹을 때마다 직접 물어봐야 해서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불고기나 갈비 등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 100g당 가격이나 1인분이 몇 g인지 표시돼 있어서 주문할 때 불편하지가 않죠. 식육은 수산물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에 따라 식육은 메뉴판에 100g당 가격을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과 오리, 닭 등은 중량 표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횟집이 자체적으로 중량 기준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메뉴에 적지 않아도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바가지 논란에 횟집에서도 가격이든 양이든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회 중량을 정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자는 겁니다. 중량 기준으로 팔아도 회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고 변하는 물가에 따라 메뉴판의 가격을 고쳐야 하는 불편함은 횟집뿐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는 소비자 요구로 식육의 중량 표기가 의무화된 것처럼 수산물도 소비자 요구가 있다면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강제성이 부여되기 전이라도 횟집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중량 기준 표기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원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고민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잠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이나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이용하고 싶으면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간대 단위로 사전 예약하면 되고 시간당 5,000원 보육료에서 부모 분담금 2,000원을 내면 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140만 원 넘는 양육비가 예상돼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아동수당 관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결혼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월 평균 예상 비용은 140만 7천 원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호 트럭 참사를 조사한 결과 원인이 압사라고 밝히며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자리가 이집트 카이로에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면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구호 트럭 민간인 참사에 대한 초기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총격이 아니라 압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initial review has confirmed that no strike was carried out by the IDF towards the aid convoy. The majority of Palestinians wer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stampede. 민간인에 대한 발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엔 경고였고 이후 약탈자들이 위협을 가해 이들에게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10여 명이 숨지고 75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폐쇄됐던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התלמידים שלנו לא היו כאן כ5 חודשים, ומבחינתנו היום זה יום חגיגי של פתיחת שנת לימודים פעם נוספת. ואנחנו מאחלים לתלמידים שנת לימודים מוצלחת. 다시 문을 연 스데롯의 학교와 가자지구 전쟁터의 거리는 4km도 안 됩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가 협상단과 함께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은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생존한 인질의 명단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하마스에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대10으로 교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이번 달 11일 시작되는 라마단과 한 달 뒤 명절 이드 알피트르까지 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비인도적 상황 속에 굶어주는 어린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는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고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존 여건은 더욱 열악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며칠간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 다른 어린이 6명도 영양실조와 설사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전력 공급 중단과 의료 역량 악화 속에 구호품 지원도 어려워지면서 아사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에서 10번째 아사 어린이가 공식 등록됐다고 밝히며 보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식량 공급이 끊긴 것이 진짜 재앙이라며 즉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People are so desperate for food, for fresh water, for any supplies that they risk their lives in getting any food, any supplies to support their children, to support themselves. 미국 정부도 거듭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구호 트럭에 몰린 가자 주민들이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가슴 아픈 끔찍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eople in Gaza are starving. The conditions are inhumane. And our common humanity compels us to act.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가자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2가지 회의를 뜻하는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양회는 먼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오후 개막해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하이라이트는 내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첫 정부 업무보고에 나서는 리찰 총리가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고수하느냐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 티모시 살라메 주연의 영화 듄2가 개봉 첫 주 전 세계에서 1억 7,850만 달러, 2,400억 원에 육박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는 지난 1일 북미에서 개봉한 듄2가 사흘 동안 8,150만 달러, 약 1,089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개봉해 총 9,700만 달러, 약 1,29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13번째 미니 음반 미디 유스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최근 차트 예고 기사에서 트와이스의 미디 유스가 컨트리 스타 모건 월렌의 원싱 에더 타임과 카니에 웨스트, 타이 달라 사인의 벌처스 원 같은 쟁쟁한 앨범을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트와이스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팝 걸그룹으로는 블랙핑크와 뉴진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빌보드는 위드 유스가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다며 이는 1위를 기록한 역대 24번째이자 올해 첫 번째 비영어 앨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아침보다 훨씬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짙어져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충청 곳곳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깥에 계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특히 충북에서는 농도가 평소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졌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늘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이 절기 경칩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60mm,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기온이 낮은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고요. 비는 내일 저녁이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추위가 풀리고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